레몬트리, 이응준. 다만 멀리 존재하므로 환상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별들의 세계가 그러하다. 초저녁 서쪽 하늘의 고혹스런 비너스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주 그러하듯 쉽사리 사라지고 만다. 곧이어 화성의 붉은 사막이 남서쪽 처녀자리 일등성 스피카 곁을 산책하고, 목성은 길잡이별 검은 고자리 직녀의 발길을 무시하며 제 고뇌를 빛낸다. 목성의 자전주기는 대략 10시간가량이어서 꼬박 지새울 각오만 한다면야 모든 면모를 다 구경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밤 깊도록 해변에 주저앉아 수평선 어두운 사위로 떠오르는 낯익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다.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때로는 되레 내 쪽에서 크게 앓고 말았던 여러 얼굴들, 우리 악수한 손에서 전해지던 운명선의 차가운 느낌이라든가, 방금 한 결별 뒤 그 자리에 선 채로 곰곰이 지켜보아야 했던 어떤 이의 뒷모습 같은 것들을. 그러나 그 모두는 30번째 여름마저 무료하게 지나가 버리고 만 것에 불과했다. 만일 고통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면 불행조차도 함부로 찾아와 주질 않는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결국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뜻하기에. 어쨌거나 나는 바다로부터 다시 돌아왔다. 순결한 소금 한 줌과 파도의 끝없는 노래를 기억한다. 그리고 여기는 해묵은 관속처럼 영혼이라곤 한 톨도 존재하지 않는 도시일 뿐이다. 반대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항상 자신의 감정이 중립에 위치하길 원하거든. 어떤 사람이 몹시 기쁜 일을 맞이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감정보다는 조금 뒤늦게 그 반대의 슬픈 감정이 형성되는 거야. 나는 메모지를 꺼내 간단한 그래프까지 그리며 너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던 여자에 관해 너와 몇 마디 주고받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였다. 마주 앉아있던 남자는 민망한지 여자를 달래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당연히 그건 뒤늦게 출발한 만큼 나중에 종결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쁜 감정 끝에 남게 되는 건 슬픔이라든가 씁쓸함 혹은 서운함 비슷한 것들인 거야. 그럼 슬픈 일을 당했을 적엔 그 반대겠네? 그렇지. 상주들이 내심으로 느끼곤 하는 묘한 이율배반적인 기쁨이 바로 그래. 너 공수대원들이 고공낙하 훈련을 받을 땐 어떤지 아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5분 전 공포심은 극에 달하지. 몇몇은 오줌도 지리고. 그래서 하사관들은 초짜들을 허공을 향해 발로 막 밀어버리거든. 그런데 그런 대원들이 막상 땅에 무사히 착륙하고 나서 겪는 얼마간의 감정이 뭘 것 같아? 글쎄, 허탈하다? 졸립다? 아니, 그럼? 본래 그이가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었더라도 순식간에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거야. 낙하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인사하고 걱정해주고 난리가 나지.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거 되게 웃긴다, 야. 이런 것도 있어. 최면 치료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깨어난 뒤 창문을 여시오 했단 말이야. 치료가 완료된 후 창문을 열고 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방금 창문을 열었냐고 물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니? 100이면 100, 다 대답이 다르다더라. 자기가 창문을 열게끔 최면당했다는 걸 모르나? 모르지. 대부분의 경우 최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는 없대. 그러니 그런 명령을 지정해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지. 어떤 사람들은 더워서 그랬다 그러고, 또 누구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러질 않나. 정말 각자 이유가 다양하더라고. 인간은 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저런 그럴싸한 핑계를 들어 합리화시킨단 말이야. 최면사로부터 받은 어떤 암시가 피최면자들에게는 인식되지 않은 채 행동을 지배하는 거지. 대화는 급기야 이런 엉뚱한 테마로까지 치닫고 있었다.
아마도 그건 근 5년 만에 재회한 옛 연인 사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어색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어색함의 난이도만큼이나 우리들의 서툰 연극은 서로의 묵인하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셈이었다. 어느덧 가을바람이 차다. 긴 소매에 간혹 외투를 걸친 모습들이 한결 고상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왠지 진실이라는 게 너무 허약해 보여. 너는 대뜸 소주잔을 비우며 그렇게 말했다. 회처진 광어는 여태 살아 힘겹게 주둥이를 껌뻑이고 있다. 난 그걸 젓가락으로 무심코 들춰본다. 안 돼. 내가 내 손을 급히 끌어당기며 저지한다. 나는 유난히 동자가 커다란 너의 두 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착각일까? 금방이라도 올 듯 물기가 흔들리고 있다. 나는 말없이 묻는다. 왜 찾아온 거니? 뭐 때문에? 이제서야. 응? 그리고 니네 목소리를 만들어 거짓으로 다시 묻는다. 왜 그러는데? 매너가 아니야. 횟집에서 물고기를 뒤집는 건 금기사항이라고. 무슨 소리지? 그러면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은 배가 뒤집힌대요. 재밌군. 물론 미신이겠지. 하지만 난 세상의 절반 이상이 미신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어. 게다가 어쩌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난 무한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관점에서 그건 절대 미신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금기는 일종의 암시니까. 우연히 던져진 불길한 암시 하나로 인해 먼 바다 한복판에서 배 한 척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면 시술사인 나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안다. 최면은 암시의 원리와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최면은 없다. 있는 것은 단지 암시일 뿐이다. 최면술을 완성한 낭시파의 거두 베르네무가 했던 말이다. 극단적인 발언이긴 해도 암시가 최면술에서 점유하고 있는 중요성을 대변하기엔 그다지 넘치지 않는다 할 수 있겠다. 너의 느낌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시간의 간격에 물들지 않은 거라곤 이름 석자밖에 없으리란 생각이 들 만큼.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들은 기껏해야 한 뼘 정도의 길이로 잘려나가 있었고 나이를 감추려는 탓인지 화장이 지나치게 짙었다. 게다가 남색 정장 원피스의 차림은 야해진 이미지와 어우러져 캐주얼 일색이던 내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집중을 강요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쳤더라면 난 결코 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날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그런 하찮은 외양의 낯섦 따위가 아니었다. 너의 전부를 훑고 지나간 생의 화학적 변화였다. 어느덧 내겐 두 돌을 넘긴 딸아이가 있다고 했다. 아빠의 짜부라진 코를 닮아 속이 상한다고. 그래서 이담에 성형수술을 해줄 테야. 아주 오똑하게. 너는 그런 얘기를 너무도 담백하게 해대고 있었다. 남편? 전도사야. 얼마 전 강릉에 있는 개척교회로 부임했어. 때론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이 부분에 이르러 내가 받은 충격은 사뭇 대단했다. 에이, 설마 종교인의 아내? 네가?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너 놀랐니? 표정이 왜 그래? 어머, 진짜로 놀랬나 보네. 하하하. 그럼 더 놀래켜줄까? 우리 12살 차이야. 그인 자동차 회사 영업부장이었어. 나랑 결혼하기 직전까진 유부남이었고. 어느 날 자고 깨더니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처음엔 잠깐 미쳤거니 했지 뭐. 엉뚱한 면이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 정말 목사가 되려나 봐. 실은 지금도 거의 별거 상태나 다름없어. 곧 깨질 것 같아. 그러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낫겠다 싶기도 하고. 알잖아. 내가 어떻게 목사 사모님이 될 수 있겠어. 난 콧등을 매만지며 잠시 눈을 감았다. 너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로 난감했다. 내가 안쓰러워서가 아니다. 너의 느닷없고 우스꽝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그간 애써 얻어낸 내 평화와 안정이 손상받고 있다는 모종의 불쾌감 때문이었다. 어서 이 괴상한 자리를 접고 너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다.
깊이 망가져 보이는, 그래서 어딘지 허망하고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내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랬구나. 너는 날 똑바로 쳐다본다. 마치 그런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넌 아직 혼자겠지? 사귀는 여자도 없고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단언하지? 실은 약혼자가 있어. 난 내게 오직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다. 뭘 하고 사느냐는 질문에도 사촌과 가전제품 대리점을 동업하고 있다고 대충 얼버무려버린 터였다. 또한 앞서 너에게 최면에 관해 약간 말하긴 했지만 마치 어디서 들은 바를 전하는 양 각별히 말투에 유의하여 내가 최면 시술사라는 사실을 애써 감췄던 것이다. 정말이지 더 이상은 내가 나에 관해 알지 않았으면 했다. 5년 전 공유했던 그 과거에서 제발 한 발짝도 더 이상은. 너 정말 웃기는구나. 내가 무섭니? 너랑 다시 만나자고 할까봐? 가끔 자달라기라도 할 것 같아?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취했구나. 아니면 됐어. 어쨌든 약혼녀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어쩐지 여전히 외로워 보여서 그런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긴 하지만 오늘은 좀 늦었고 아이를 맡겨뒀거든. 우리 다음 주말쯤에 또 만나자. 꼭 할 얘기가 있어. 어때? 난 그땐 아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만나야 해. 반드시. 그의 마지막 태풍이 지나가고 며칠 뒤였을 것이다. 난 인사동에 소재한 한 문화센터에서 너를 처음 보았다. 오직 호신술 강좌에 딱 한 자리가 남아있었다. 난 수강신청서 빈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따위를 기입하고 15만 원가량의 강습비를 주저없이 지불했다. 무엇을 배우게 되든 상관할 바 아니었던 것이다. 기실 난 내가 어떤 심적 경로를 거쳐 거기까지 이르렀는가조차도 셈하지 못하는 딱한 형편이었다. 돌이켜보건대 그건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맹목에서 기인한 애처로운 병리였다. 난 대학을 졸업한 지 2해가 넘도록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커다란 세계 전도를 펴놓고 그 위에 드러누워 낯선 나라에 오지로 이민 가버리는 상상을 하던 줄담배 끝에 내가 아마도 그 무렵의 한심함을 가장 설득력 있게 대변하는 풍경일 것이다. 막막했다. 낮에는 빛이 두려웠고 밤에는 어둠이 버거웠다. 기껏해야 편두통에나 시달릴 줄 아는 아둔한 정신머리로 남아 내겐 시간이 사치라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도 그쯤이었다. 글쎄 당연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호신술 강습반의 남자라고 나 하나뿐이었다. 너는 그런 날 굉장히 흥미로워했다. 야 재밌네. 남자가 호신술 같은 건 뭐 때문에 배워요? 평소에 많이 맞고 다니시나 봐. 궁색해진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나중에 딸을 낳으면 가르쳐 주려고요. 오호라. 나와 동갑인 너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배우러 다니는 게 특기라고 했다. 수영, 에어로빅, 시창작, 사교 댄스, 스텐실, 서예, 영어회화, 대금 연주. 그러는 거긴 왜 이것저것 배우고 다니는데요? 내 딸에게는 꼭 배울 가치가 있는 것만 배우도록 일러주려고. 안 그래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이봐요, 오늘 내가 집에까지 바래다 줄게. 왜죠? 당신이 날 바래다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날 바래다 줄 거예요? 아니요.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래다 줘야지. 너의 일방적인 선택을 거부할 만한 기운이 내겐 없었다. 난 도무지 아무것도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그것이 내 목숨과 관련된 사안일지라도. 하여 우리의 연애 아닌 짧은 연애는 내 삶에 관한 방관을 밑그림으로 두고 무책임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뻔한 순정 만화의 주인공들이 애당초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너는 매사에 그토록 거침이 없었으나 가끔씩은 병적이다 싶게 입을 다물었다. 내가 느낀 그 무한한 침묵은
적어도 내 의지에 의한 게 아니었다. 분명 어딘가로부터 혹독하게 그늘진 거였다. 때문인지 난 말을 하지 않는 너보다도 오히려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내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다. 음지는 양지를 탐하여 흉내낼 때 가장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법이니까. 너는 온갖 세상사에 얽혀 있는 듯 행동하곤 했지만 실은 언제나 너 홀로 자신에게만 골똘했을 뿐이었다. 난 곧 너를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였고 그 대신 너의 전체적인 존재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더불어 내가 어째서 나에게 느닷없이 손을 내밀었던가도 깨달았다. 너는 내가 너처럼 병들었다는 사실을 동물적으로 간파했던 것이다. 그림자는 같은 그림자에게 들이우길 원한다. 그거였다. 내 꿈이 뭔지 알아? 어느 날이었던가 승객의 반쯤이 얼큰하게 취한 것 같은 만원 지하철에서 넌 내 가슴에 꼭 붙은 채로 그렇게 물었다. 너한테 그런 것도 있었어? 이 노래 들어봐. 너는 꽂고 있던 이어폰의 한쪽을 내밀었다. 뭐지? 피터 폴 앤 메리의 레몬트리. 포크나 컨트리는 그저 그래. 피. 다음 역에 이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마구 쑤셔 들어왔다. 난 이마에 맺힌 송글한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저편 한강 다리의 오렌지빛 야경과 아득한 강폭을 힘들게 훔쳐보았다. 깜깜한 수면 위에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들이 고단히 잠들어 있겠지. 긴 여행을 운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주 아늑한 술집에서 되게 오래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 레몬트리.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발음이 기막히게 예쁘다고.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환해지잖아. 어때? 별로라니까. 레몬트리라는 이름의 카페를 차리고 싶어. 두툼한 동판으로 간판을 걸 거야. 레몬트리가 새겨진.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그게 네 꿈이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분명 내게 선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 제발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들. 난 매일처럼 이어지는 너와의 헛도는 만남. 그리고 차라리 증오하듯 열중하게 되는 육체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싹트고 있음을 차츰 자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나른한 공포였다. 고독한 나머지 늘 조잡하고 분주한 너는 패배감으로 주눅들어 있는 내 고요함의 도플갱어였던 것이다. 난 잃어버린 지 한참이던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긴장을 나의 또 다른 모습인 너와의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통해 비로소 되찾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순 없었다. 너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너를 영원히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했다. 소금 기둥이 되긴 싫었다. 레몬트리는 왼쪽 청각만을 여리게 울리며 끝나가고 있었다. 전철은 다시금 서서히 육중한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고 난 그때 차창 밖으로 똑똑히 보았다. 어두운 물빛을 뚫고 하얀 철새 한 마리가 먼 교각의 점등 끝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어떤 식으로 헤어질 것인가만이 남았고 난 교활해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미소 짓고 있었다. 스승은 일찍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 최면술과 인연을 맺어 이제는 그 방면에서 전 세계적인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원래는 보험 수학을 전공, 오사카에 있는 일본생명에 촉망받는 사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준 귀인이었다. 민망하게도 사적으로는 내 먼 조카뻘 되는 이 반백의 제일 교포 노학자는 일본으로 돌아가며 날 한국 최면연구소에 추천해 주었던 것이다. 죄송한 말이지만 선생의 누이가 돌아가셔서 생겨난 행운이었다. 상가의 알전구가 유난히 침침하던 그날의 새벽을 난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기억에서마저도 자취를 감춘 지 2해쯤 지나세웠을까? 난 어느새 최면 시술을 배우려는 이들을 돕고 교육을 하는 간사가 되어 있었다. A는 바나나를 먹고 설사를 시작했죠. 상태가 너무 심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건 그때 마침 속이 좋지 않았을 뿐이었거든요. 얼마간 병원을 다닌 끝에 완쾌되었지만 그 이후로 A는 바나나만 먹었다 하면 을에 설사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엇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나는 티슈를 뽑아 안경 아래 묻어있는 희뿌연 뭔가를 닦아내었다. 어렸을 적에 번데기를 먹고 크게 혼이 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전 아직도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같은 경우인가요? 그럼요, 같죠. A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A의 의식 안에서 바나나는 곧 설사라는 암시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B는 스위스 산간을 여행하던 중 어느 맑고 깨끗한 호수에서 손으로 물을 떠마셨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게시판에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격렬한 구토와 현기증이 시작되었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인근 호텔에 간신히 도착한 B는 종업원에게 급히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데 B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종업원이 의사를 부르기는커녕 배꼽을 잡으며 웃는 게 아닙니까? 미국인인 B는 물고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푸아송을 영어의 포이즌으로 착시했던 거죠. B가 보았던 글자는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경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듣자마자 B는 곧 평소처럼 건강을 되찾습니다. B는 독국물을 마셨다는 강한 자기 암시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어떤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뿌리 깊은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처럼 최면 시술을 받고 또 배워나가는 사이에 충분히 치유될 수 있으니까. 최면술을 한낱 블랙 매직의 일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던 시기가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면술은 그 원리와 기술을 습득하면 누구나 응용할 수 있는 과학이거든요. 초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최면법을 이용해 두려움, 초조, 분노 등 성공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일체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최면술은 암시요법만이 아니라 행동요법에도 응용되어 대단한 효과를 올리고 있어요. 주벽, 이갈기, 야뇨증, 성기장애 따위는 불과 서너 번의 시술로 간단히 고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최면술을 익히는데 특별한 정신수양이나 수행은 필요치 않아요. 수영을 배워서 익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오직 암시만으로도요? 물론이죠. 옛날 종교가들 중에는 자신은 의식하지 못한 채 최면수를 체득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여럿 됩니다. 그리스도가 대표적이죠. 종교적인 가타부타를 떠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념과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믿음으로 암시의 최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기적은 어디까지나 그 이유의 문제로 다루고서도 말이죠. 암시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리스도만큼 훌륭한 조건을 가진 인물은 역사상 드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의 정신신체의학의 관점에서도 천재적인 정신과 의사로서 손색이 없어요. 혈루증을 앓아 찾아온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고 말하죠. 게다가 그녀,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그리스도의 옷깃만 매만져도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자기 암시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난 오늘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다. 그리고 내 사무실 소파에 앉아 흰 벽에 거꾸로 매달린 붉은 장미다발을 본다. 내가 치료에 효과를 보았던 불면증 환자가 어제 가져온 것이다. 그녀는 꽃병이 없다는 내 말에 그럼 차라리 말리는 게 좋겠다며 손수 걸어주었다. 의자 위에 올라가 천장을 향해 발끝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지나치게 짧은 치마가 눈에 거슬렸더랬다. 간혹 피최면자들은 최면 시술자에게 일시적인 연심을 품기도 한다. 그건 진짜로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최면을 걸었던 사람을 무의식 중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최면사의 도덕이다. 최면은 부도덕한 목적이나 개인적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만약 최면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교묘한 방법이라도 반드시 발각된다. 정작 최면에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최면 그 자체가 아니라 최면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이다. 가면 뒤에 최면을 이용하는 천재적인 선동가 한 사람에 의해 인류 전체가 농락당한 신뢰를 우리는 히틀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히틀러는 대중심리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대중심리란 암시를 근간으로 하는 최면심리와 같은 기초에 입각해 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과 더불어 사상 최대의 최면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최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인간이 어째서 미신에 빠져들거나 어리석은 전쟁에 내몰리는가도 자연히 이해할 수 있다. 저 꽃을 꼭 그렇게 거꾸로 말려야 하나요? 왜요? 뭐가 이상하세요? 말리는 것만 해도 그런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세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지. 선생님, 꽃을 세워서 말리면 안 돼요. 전부 바깥쪽으로 휘어진다고요. 힘이 없어서 말이에요. 겉은 멀쩡한 듯해도 바로 세워놓으면 목이 꺾어지는 게 어디 드라워 플라워 뿐이겠는가. 우리의 자랑스럽고 부끄러운 전부가 그러할지도 모른다. 그날 너와 나는 금방 진눈깨비라도 흩뿌릴 것 같은 겨울 바람 속에서 동물원 한복판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런저런 공연장과 여관을 전전하는 게 질력난다고 기껏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 모양이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어처구니가 없다. 누가 먼저 거길 가자고 제의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서로의 순순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보였음은 분명하다. 당연했다. 북극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억지로 파충류관과 유인원관 같은 실내만을 돌았다. 혀를 낼름거리는 유리관 속의 온갖 뱀들과 하품하는 고릴라의 무료한 표정을 보면서 난 내가 거기에 그런 모양을 하고서 갇혀있는 듯 지옥을 떠올렸다. 우리는 텅 빈 사자우리 앞에서 너의 카메라로 각자 서너 장의 쓸쓸한 독사진을 찍었다. 삼각대도 사진을 찍어줄 다른 사람도 없어서였다.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너와 어색하지 않게 헤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눅눅했다. 지난밤 내내 한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겨우 이별의 날로 점찍어 찾아온 곳이 고작 한겨울의 동물원이라니. 어느덧 너와 나는 조류관까지 다다랐다. 언덕 하나만 넘으면 동물원 출구였다. 아참, 나 네 사진기를 놓고 왔어. 어머, 어디에? 너는 감색 목도리 안으로 최대한 움츠리며 날 빤히 보았다. 아까 사자우리 근처 화장실에서 손 씻으며 깜빡 놔두고 왔나 봐. 그럼 얼른 가져와. 나는 혀를 지그시 깨물고 단숨에 뛰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 아무도 없이 을씨년스런 화장실 세면대에는 너의 일제 니콘 카메라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난 세로로 크게 금이 가버린 거울에 비춰진 한 사내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거칠게 헐떡거렸고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잔뜩 서려 있었다. 나는 가죽장갑을 벗고 얼굴을 씻었다. 찬물은 몸 전체의 핏줄을 팽팽히 당겨대고 있었다. 나는 굽혔던 허리를 의식적으로 곧게 펴고 내가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너는 오들오들 떨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런 내가 보이는 먼 발치 나무 뒤에 숨어서 더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아까 거울 속에서 나를 노려보던 그 사나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울 하늘은 상한 사과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너는 미동조차 꺼진 딱딱한 실루엣으로 변해갔다. 나는 기대고 있던 나무에 얼굴을 쳐박고 눈을 감았다. 놈에 동상 걸린 커다란 옹이 하나가 이마를 눌러왔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금간 거울 안에 숨은 너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윽고 난 눈을 떴다.
그러자 동물원 출구로 걸어가고 있는 내 촘촘한 뒷모습이 보였다. 훗날 넌 내 딸아이에게 꼭 배울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일러줄 수 있을까? 레몬트리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를 가질 수 있을까? 엉뚱하게도 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5년 전 겨울 나는 그렇게 너와 헤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열어본 너의 사진기 속에는 필름이 들어있지 않았다. 난 그제서야 왜 그때 내가 내게 되짚어 걸어오지 않았는가를 깨달았다.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선물? 그러니 편안하게 눈을 감아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긴장을 풀어. 그렇지. 아주 어둡고 조용한 곳에 너만 앉아 있는 거야. 이제 머릿속은 텅 비어서 어느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최면 상태란 정도가 심한 방심과 가까운 것이어서 의식은 있으되 자발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무념무상의 심경이다. 하여 최면이 깊어지면 곁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난 최면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너의 왼손을 살짝 들어 올려본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면이 근육 지배의 시기로 접어들어 몸에 경직이 온 것이다. 그래, 아주 좋아. 착하다. 너는 내가 이따가 레몬트리라고 말하면 이 찻집 안에서 카운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창문으로 걸어간다. 절대 뛰거나 허둥대면 안 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리고는 창을 열고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지금처럼 앉아야 해. 그럼 넌 깨어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한 것까지를 넌 기억할 수 없지만 넌 반드시 그대로 실행한다. 알았으면 고개만 아주 살며시 끄덕여 봐. 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살며시. 나는 후 최면 암시를 걸었다. 최면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 상태라고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기억 지배의 시기로 빠져들었다고 신뢰한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너의 속마음을 말이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남을 속이지 않는 거. 그래, 그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어. 대화를 나누는 거야. 왜 날 찾아온 거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더니 나와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그럼 나와 무슨 짓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니? 넌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야.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이는 없어. 뭐? 나 결혼하지도 않았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 그런 짓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문득 막연히 네가 보고 싶었어. 너는 누군가에게 그런 적 없니? 내가 잠시 널 그리워했다고 비난하는 거냐고. 그런 웃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왠지 널 만날 용기가 나지 않더라. 이상하지? 기왕이면 보다 멋진 거짓말로 다가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비참하지 않게. 이해할 수 없어. 꼭 내 거짓말만큼이라도 네가 날 불쌍히 여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닌 것 같더라. 나는 널 다시는 사랑하지 않아. 그때 너를 진실로 사랑했던 것 같지도 않고. 난 많이 달라졌어. 알아, 한눈에 알아봤어. 넌 많이 좋아졌더라. 맘에 드는 일을 찾은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건 나만이 아닐 텐데. 안 그래? 너도 내게 그랬잖아. 어쨌든 축하해. 널 귀찮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 오늘도 마지막으로 널 보러 온 거야. 이제는 죽어도 너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이야. 나 말이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옛날에 살던 그 집, 다니던 그 직장. 요즘도 개걸스럽게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한 남자와 만나 헤어질 때까지 극장에 가고 여관에 가고 그래. 그렇다고 한겨울날 동물원에서 이별하지는 않지만 난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어. 다르게 말할게. 네가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궁금했다는 편이 더 정확하겠다. 30이 되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 죽기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너였어.
너는 어떨까? 슬프게 젖은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직도 나처럼 별 수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또 해낼 수 있는 무엇을 찾았을까? 행복할까? 그래, 그게 다였어. 내가 어떤 것 같니? 모르겠어. 그저 난 어서 네 앞에서 사라지길 바래. 억지로 만나자고 한 걸 후회했어. 오늘 이곳까지 오면서도 줄곧. 너의 감은 눈꺼풀 사이로 투명한 무엇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난 깍지를 풀어 너의 손을 잡았다. 너는 여전히 몸이 차구나. 너무 차가워.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관한 모든 추억을 지워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절의 기억이 서서히 감퇴되게 할 수도 있지. 알어, 이 바보야? 그러나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록 괴롭고 흉한 무늬와 빛깔일지라도 그건 한 땀 한 땀 힘들게 새겨놓은 시간의 자수. 엄연한 너의 지난날이라는 것을. 더욱이 내게 너를 그토록 함부로 대할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레몬트리. 너는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 그리고 내가 지정해준 창문을 열고 나서 제자리에 돌아와 얌전히 앉았다. 나는 묻는다. 왜 창을 열었니? 너는 한 10년쯤 늙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답답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난 담배를 피워 문다. 우리는 엄청나게 커다란 횡단보도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너는 길을 건너 택시를 타야 한다고 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야. 아이도 친정에서 데려와야 하고. 파란불이 켜졌다. 나 갈게. 내가 차 잡아줄까? 아니, 둘이 있으면 오히려 안 잡혀. 그만 들어가. 언제 또 보자. 그런데, 너 내게 준다던 선물 안 줬잖아.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닌가? 아니겠지. 그래? 하긴 네가 나한테 선물은 무슨 선물. 그래, 그럼 나 간다. 넌 다시는 날 찾지 않을 것이다. 신호등의 파란불이 벌써 깜빡깜빡거린다. 너는 내게서 탈출하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내게 그랬듯이. 내가 탄 차가 건너편에서 멀어질 때 뭔가 붉고 짙은 것이 내 발목으로 떨어졌다. 난 그것을 주워든다. 낙엽이었다. 아, 30번째 가을마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불행도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보다. 슬퍼하거나 아파해야 할 자격이 있는 이에게 그것은 온다. 고통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라던 누구의 말이 내게 오늘처럼 두려운 적이 있었던가. 난 내게 주려고 했던 선물, 너의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내 열어본다. 필름이 들어있지 않은, 그래서 어떤 풍경도 담거나 인화할 수 없는 작은 어둠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 아직도 내 혈관엔 지난 여름의 순결한 소금 한 줌과 파도의 노래가 자라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이 고사 직전의 꿈을 되살려 가꿔낸단 말인가? 비로소 난 조금씩이나마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닐 순 없다.